자, 이번 시간에는 3장입니다. 산소를 소모하는 폐기물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소 요구량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산소 요구량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유기물 있죠, 그죠? 광합성을 통해서 만들어진 가장 간단한 유기물, 글루코스, C6H12O6가 있는데 이것이 호기성 미생물에 의해서 분해가 되어지면 산소를 이용해서 이렇게 분해가 됩니다. 물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유기물을 갖다가 분해할 때 어떻게 하면 되느냐? 호흡을 하는 거죠. 사람도 보면 1분, 2분만 숨 안 쉬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산소를 필요로 하는 우리 몸 자체가 그래서 산소가 없으면 죽어버립니다. 간단하죠, 그죠? 미생물도 당연히 산소가 이렇게 있어야지 이걸 분해해서 이산화탄소와 물로 만들면서 그때 나오는 에너지를 쉽게 말해서 여기 이 결합 안에 있는 그 에너지를 쪼개서 저 에너지의 분자로 만들면서 여기서 나오는 에너지를 내가 생존하는데 에너지로 쓰고 있는 겁니다. 자, 이때 산소를 소비하는 박테리아를 호기성 박테리아라고 합니다. 에어로빅 박테리아. 에어로란 말은 공기란 말이죠, 그죠? 공기를 필요로 한다. 이때 공기란 말은 질소와 산소로 이루어져 있는 일반적인 공기를 말합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산소 농도가 한 1.5 물속에서 1.5 ppm 이하로 떨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호기성 산화율이 감소합니다. 물론 산소가 있긴 있습니다. 1.0, 0.5 ppm 하면 산소가 있긴 있는데 산소 농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호기성 박테리아가 이것을 산소를 이용해서 위처럼 글루코스를 분해할 수 있는 이런 것은 그 속도는 감소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현기성 박테리아, 즉 공기가 없어도 살 수 있는 박테리아 이 말입니다. 정확히 표현하면 그냥 산소가 없는 그 말이죠, 그죠? 현기성 박테리아는 산소를 사용하지 않고도 유기 분자를 산화시킬 수가 있다. 지난번에 얘기했죠. 그 중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물 속에 있는 질산이나 물 속에 있는 바닷물에 있는 황산이나 심지어는 이산화탄소 이러한 물속에 이러한 성분들이 있으면 현기성 박테리아는 이 속에서 여기도 산소가 있습니다. 산소 이렇게. 그래서 현기성 박테리아는 이러한 분자들의 안에 있는 산소를 사용해 가지고 소비해버리면 이때 남는 NSC에다가 물속에 있는 수소가 결합해서 암모니아나 황화수소 혹은 메탄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산물들, 최종적으로 나오는 이 부산물들은 사실은 어떻게 되느냐? 이것들은 독성을 보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생물에 영향을 주게 된다. 그리고 일부 폐기성 물질 이런 것들 또한 미생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도 산소를 소비해가지고 끝내는 여기에서 이렇게 황산이나 철 이런 것을 만들 수가 있다. 이렇게 해도 된다. 이렇게 해서 미생물에 의해서 산소가 소모되기도 하지만 이런 무기성 폐기물들도 산소를 소비할 수가 있다. 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럼 과연 산소가 얼마나 많이 소비되어지느냐를 측정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소 요구량을 측정하는 방법. 이때 이것은 유기물의 배출 부하량을 측정하기 위한 방법이다. 그러니까 유기물이 얼마나 많이 나오고 있느냐, 유기물 자체를 측정하기가 좀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케이 그렇다면 이러한 유기물이 들어오면 이 환경 속에서는 그 유기물이 완전히 분해되는데 산소가 얼마나 소비되어지느냐를 알아내기 위함입니다. 그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화학적 산소 요구량입니다. 그러니까 산소 요구량은 요구량인데 화학적인 거. 그러니까 이것은 생물이 이용하는 게 아니다. 아까 앞에도 말했다시피 호기성 박테리아, 현기성 박테리아는 실제로 이 미생물들이 산소나 아니면 질산, 황산 이런 것들을 이용해가지고 유기물을 분해하는데 이때 화학적 산소 요구량의 말은 미생물이 필요 없어요. 그냥 화학 시약을 가지고 계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 이 물 속에 이
시료가 있는데 이 시료 속에 유기물이 이렇게 있습니다. 유기물이 있는데 원래대로 한다면은 미생물이 있어서 미생물들이 이러한 유기물들을 분해하는데 산소 농도가 처음에는 산소 농도가 8ppm이었는데 며칠 지나고 나니까는 이 농도가 1.2ppm이 되더라. 그 말은 뭐냐? 오케이. 그 말은 이 시료 속에 있는 유기물을 분해하는데 산소가 무려 6.8ppm이 소모되었다. 산소 요구량은 6.8이라는 것. 이것이 바로 뭐냐? 이게 바로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입니다. 실제로 미생물에 의해서 소비되어진 산소야. 근데 이것은 뭐냐? 이것은 이렇게 하면은 적어도 시간이 3일 혹은 5일씩 걸립니다. 실험을 하는데. 이 자료를 내기 위해서 그때까지 어떻게 되느냐?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어떠한 하수 처리장이 있는데 여기 뭐 집에서 하수가 막 흘러 들어옵니다. 엄청나게 유기물 함량이 높아요. 그런 때 들어가서 하수 처리장에서 처리가 되어 1차 처리, 2차 처리, 고도 처리를 해서 최종 방류수로 배출이 되는데 최종 방류수로 배출되는 물을 떠서 이 속에 유기물이 이제는 얼마 없겠지, 농도가 많이 떨어졌겠지를 확인하는데 그 방법이 이 방법이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최종 방류수에 물을 떠서 3일 혹은 5일이 지나야지 결과가 나와요. 근데 이 처리장이 고장이 나가지고 처리가 전혀 안 돼 있는 상태로 나가는데도 그걸 몰라가지고 3일이나 5일 뒤에서야 값이 왜 이리 높지? 알고 봤더니 처리장이 고장이 났네? 라고 하면 어찌 될까요? 그 사이에 계속 오염된 물이 빠져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방법이 좋긴 좋은데 결과를 내는데 시간이 너무 걸립니다. 그래서 빨리 해야 되겠다. 실험 결과를 한 2시간만 낼 수 있도록. 그래서 나온 게 CO2입니다. 이것은 여기다가 미생물이 이것을 분해하는 게 아니고 유기물이 있으면 이 유기물을 분해하는 산화제를 넣습니다. 관광산칼륨이나 중크롬산칼륨과 같은 강력한 산화제를 딱 넣으면은 이 산화제가 끝내는 이것을 산화시켜줍니다. 산화시키고 남겠죠, 그죠? 남아있는 양을 재면은 그로부터 우리가 말하는 역적정법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넣어준 과망산칼륨이나 중크롬산칼륨이 끝내는 이만큼 넣어줬는데 남아있는 양은 요만큼이다. 그 말은 뭐죠? 이만큼이나 소비되었단 말이죠. 이만큼. 소비되어진 게 많다는 말은 그만큼 분해할 유기물이 많다. 그래서 그때 그것으로부터 산소가 얼마나 필요한지를 계산에 의해서, 계산식에 의해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 본과목에서는 그냥 이것은 이런 게 있다는 거기 때문에 계산도 하지 않겠지만 여러분들이 저와 수질화학을 배우게 된다면 이 두 개에 대해서는 각각 한 주, 1주, 총 한 2주에 걸쳐서 이것을 배울 겁니다. 계산하는 것도 배우고 수질화학 실험에서도 이걸 하게 될 겁니다. 알겠죠? 그것은 그때 보다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고 계산도 하는 예제도 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아무튼 이쪽은 뭐냐? 생화학적 산소 요구량은 3일에서 5일 동안 박테리아가 분해할 때, 아까 말했죠? 박테리아가 산소를 소비한다고 그랬죠? 그죠? 분해할 때 박테리아가 필요로 하는 산소의 농도. 그러니까 이쪽은 박테리아가 분해하는 게 아니고 중크롬산칼륨이나 과망산칼륨과 같은 아주 강한 산화제가 유기물을 분해할 때 소비되어진 과망산칼륨의 양으로부터 우리가 산소 요구량을 환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자, 희석인자. 자, 보시면 여기도 적혀 있는데 일반적으로 도시하수의 생화학적 산소 요구량 BOD5 5일 동안 노출했을 때 미생물에 의해서 소비되어지는 산소량 리터당 500mg. 그러니까 1리터의 도시가스가 나오면 그 안에 산소가 얼마나 있어야 되느냐? 500mg이나 있어야지 그 안에 있는 유기물을 분해할 수 있다. 이 말은 뭐냐? 맥주. 여러분들 맥주 안에 알코올 도수가 몇 프로죠? 4에서 5, 6, 7% 이렇게 되죠, 그죠? 걸러내면은 그거 갖다가 맥주를 딱 부어버리면은 그 맥주 1리터 안에는 1리터가 있으면 그것을 분해하는데, 즉 그 맥주 1리터 속에 있는 알코올을 분해하는데 미생물이 얼마나 산소를 많이 쓰느냐? 7만 mg.
70g. 산소로 따지면 몇 몰입니까? 1몰인가 2몰인가 이렇게 되는 거죠. 엄청나게 많은 산소를 필요로 한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잘 모르겠지만 라면 국물 같은 경우도 한 18,000. 그리고 식용유는 얼마냐? 식용유 1리터면 100만 mg per L입니다. 식용유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그게 이제 하수 종합 처리장을 들어가면은 부하가 엄청나게 세게 깁니다. 누구나도 유기물 농도가 높기 때문에 그것을 분해하려면 산소가 엄청나게 많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은 아마 여러분도 모르겠지만 예전에는 기름 뭐 먹다 남은 폐식용유 같은 거 어떻게 합니까? 그냥 싱크대에 다 버렸는데 요즘에는 폐식용유를 따로 보관해서 버리게 하죠. 그렇죠? 아마 그렇게 하고 있을 겁니다. 음식점에 있으면. 아마 여러분들 집에 있으면 식용유가 좀 남았다. 어떻게 하죠? 보통은 아마 페이퍼나 페이퍼 타올로 닦아서 아마 쓰레기통에 넣을 겁니다. 그렇게 하면 소화를 할 수가 있죠. 그렇죠? 네, 그렇게도 합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당연하게 밑에 내려오시면 어떤 뭐 공장이나 이런 곳에서 최종 방류되어지는 것들은 방류될 때는 농도가 높은데 이게 끝내는 강물에 희석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는 어차피 희석이 될 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농도가 20ppm짜리가 흘러 들어왔는데 이때 강에서는 BOD가 2다. 그렇다면 최종적으로 농도가 얼마나 될 거냐 그 말입니다. 이 계산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단위는 좀 틀렸습니다. 정확하게 표현하면은 BOD가 20mg per L인데 이게 농도죠, 그죠? 곱하기 부피. 이러한 것이 얼마만큼 나오느냐? 초당 1큐빅미터. 초당 1큐빅미터란 말은 뭘까요? 1큐빅미터란 말은 1m 곱하기 1m 곱하기 1m는 10의 2성cm 곱하기 10의 2성cm 곱하기 10의 2성cm 10의 6성cm 세제곱. 이게 바로 뭐죠? 10의 6성 밀리리터 10의 3성 리터가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이 농도로 초당 10의 3성 리터가 나온다는 말은 끝내 나오는 양이 얼마냐? 양은 약분 되면 끝내는 초당 20mg 곱하기 10의 3승이니까 20g이 되는 거죠. 리트도 없어지고 2만 mg이니까 g으로 따지면 20g이 됩니다. 그죠? 그러면 강은 어떻게 될까요? 강은 2mg의 유량이 8리터니까 8이란 말은 양이 더 많죠, 그죠? 이것보다 8배네요. 8 곱하기 10의 3승리터 곱하면은 어찌 되죠? 이게 16,000 1.6이네요. 16,000이면 16인가? 16 그렇기 때문에 혼합 후에 여기서 어떻게 되느냐? 그러죠. 혼합 후에 것은 총 부피분의 총 부피에서 유입되어진 총 BOD. 부피는 어떻게 됩니까? 총 부피는 여기에 이 부피죠, 그죠? 이 두 개 합치면 되죠. 10의 3성 더하기 8 곱하기 10의 3성. BOD의 양은 여기 있네요, 그죠? 20 더하기 16 그램 per sec per liter.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끝내는 계산은 어떻게 되느냐? BOD는 이 계산이 바로 4가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램 단위이기 때문에 미리그램으로 치면 끝내 결과는 똑같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뭐 농도라고 하는 것은 당연하게 농도는 부피분의 양이기 때문에 총 BOD의 양이라고 하는 것은 농도 곱하기 부피다. 그래서 이렇게 잘 나타납니다. 이렇게 이해가 되겠죠? 사실 농도 단위가 빠져 있어서 뭐 그냥 대비도 되고 저처럼 농도 이 단위까지 다 낮춰줘도 됩니다. 자.
자, 만약에 이런 계산식은 문제를 내지는 않을 겁니다. 제가 문제를 내지 않고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끝내는 뭐냐? 고농도의 POD를 가진 어떤 유출수가 나와도 강에서 희석되어져서 농도가 낮아질 것이다 그 말입니다. 당연하죠. 이런 것은. 자, 이때 이것이 희석 인자가 된다 이런 거고요. 자, 산소의 유출수지. 자, 한번 이것은 밑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물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기가 오염물이다. 여기 유기물이 왕창 나오고 있어요. 유기물이. 여기서 뭐 최종 방류수 혹은 뭐 가정화수 혹은 공장에서 산업폐수 유기물이 왕창 들어있는 게 나왔다.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유기물이 거리가 멀어질수록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물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흘러가고 있으면서 이거 당연하게 분해가 되겠죠, 그죠? 이 유기물은 분해가 되면서 산소가 어떻게 될까요? 산소가 소비될 겁니다. 그러면 이 선이 뭐냐? 이 선이라는 게 처음에는 산소 농도가 포화 상태로 세츄레이션 포화 상태였는데 유기물이 나오면서 유기물 분해에 의해서 산소 농도가 줄어들 겁니다. 산소 농도가 줄어들고 있어. 점점 줄어드는데 끝내는 어떻게 되느냐? 어느 순간 되면은 농도가 더 떨어질 거예요. 그런데 농도가 너무너무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공기 속에 있는 산소 농도가 얼마가 있느냐? 20%가 있습니다. 물에는 기껏 해봐야 10ppm, 9ppm, ppm 단위인데 공기 중에 있는 산소 농도가 20%이기 때문에 이렇게 물속에서의 농도가 낮아지면 당연하게 대기로부터 산소가 유입이 되게 있습니다. 그걸 갖다가 리에어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산소가 다시 더 들어온다. 시간이 지날수록 산소가 들어올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뭐냐? 산소 소비되는 겁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산소 소비율이 점점 더 많아져요. 산소의 이용도 속도. 그러니까 처음에는 유기물이 있어도 그것에 분해하는 미생물이 없다가 여기 맛있는 유기물이 있네라고 생각하면 미생물이 그것을 분해하기 시작할 거고 미생물이 그걸 분해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 미생물은 먹이생물이 많아지는 것이 됩니까? 대량 번식하겠죠. 그럼 당연하게 미생물 기지수가 늘어나게 되고 늘어나면서 당연하게 유기물을 더 많이 분해하면서 산소를 더 많이 소비할 겁니다. 산소의 속도가 더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물속에서 산소 농도는 줄어들고 어느 순간 되면 어떻게 되느냐? 대기로부터 들어오는 산소 농도가 더 높아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끝내는 물속에서 농도는 더 이상 감소하지 않고 저기 멀리 가면 어떻게 되느냐? 더 이상 유기물이 분해되어져서 유기물의 양이 줄어들겠죠, 그죠? 유기물의 양이 줄어들면은 산소도 더 이상 소비를 많이 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산소는 더 이상 소비하지 않고 계속 대기로부터 산소가 유입이 되고 그러다 보면은 농도가 높아지고 농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대기에서 들어온 유입되는 양은 작고 시간이 지나면 끝내는 다시 포화 상태로 갈 거다 라고 하는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할 수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농도가 끝내는 포화 농도에서 줄어들다가 다시 증가한다고 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때 이 유기물의 양이 너무 많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게 쭉 떨어질 겁니다. 심지어는 확 떨어져가지고 농도가 0으로 될 수도 있습니다. 흉기 상태가 있는 거죠. 그죠? 어떤 지역은 이게 감소하는 게 미비할 수도 있지만 극단적으로 유기물의 양이 많으면 어떤 지역은 여기 오염은 유기물이 왕창 배출하는 곳에서는 영향이 있는데 오히려 영양 확 배출하면은 저 멀리 1km, 2km, 10km 떨어진 곳에서 오히려 더 영향이 크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나타내는 그림입니다. 자, 강하고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강하고라고 하는 것은 실제 보면 이게 뭐 낙동강도 다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강에서 나오면은 사실은 이 부분을 강하고라고 그러죠. 그죠? 강하고. 보통은 강하고는 폭이 더 넓어집니다.
그럼 어찌 될까요? 좁은 곳에서 오다가 폭이 넓어지면 유속이 감소하겠죠. 갑자기 이렇게 막 오다가 넓어져. 유속이 감소하죠. 막 오다가 폭이 좁아지면 어찌 되죠? 유속이 증가합니다. 간단한 게 그런 거죠. 여러분들 샤워기는 그냥 수도꼭지 틀 때는 칼칼칼칼 나오는데 거기다가 샤워기를 딱 단수면 어떻게 됩니까? 물이 좁은 통을 통해서 쫙 아래쪽으로 나오죠. 심지어 어떤 것은 뭐 피부에다 하는 닦을 만큼 쑥도 빨아질 수가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강물 같은 경우는 강하구로 오면 입구가 넓어지기 때문에 유속은 감소합니다. 유속은 감소하면 어떻게 될까요? 유속이 감소하면은 처음에는 유속이 빨라서 그 위에 입자들이 막 떠 있다가 유속이 감소하면 끝내는 천천히 가네. 천천히 가니까 어떻게 되냐. 밑에 이렇게 쭉 따라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집에서 미숫가루라든지 이런 물에 자극지 않는 거 넣고 막 저어보면은 막 저으면은 모든 게 다 떠 있습니다. 다 떠 있는데 젓는 것을 딱 줄이면은 여러분 눈에도 미숫가루가 깔아있는 게 딱 보여요. 왜죠? 유속이 감소하니까 끝내는 입자들이 떼있지 못하고 중력에 의해서 깔아있는 겁니다. 당연하게 강하고에는 입자가 깔아앉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유속에 의해서 입자만 깔아앉느냐? 그거 말고도 다른 변화가 엄청나게 많이 있다. 어떤 변화가 있느냐? 이런 게 있어요. 강수하고 그다음에 염수. 강물하고 바닷물의 가장 큰 차이점은 강물은 사람이 마실 수가 있는데 바닷물은 마실 수가 없다. 왜 못 마시느냐? 염분이 높다. 바닷물은 염분이 한 30%, 35%입니다. 1리터당 30g에서 35g의 염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당연히 알죠? 강물 마셔도 돼. 바닷물 짜 마시면 안 돼. 그것까지는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또 더 큰 차이가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pH. 강물은 pH가 한 5에서 6 정도 됩니다. 5에서 6에서 7. 이 정도 왔다 갔다 하는데 바닷물에 오면은 바닷물로 오면 올수록 그러니까 섞이는 거죠. 이렇게 염분이 50, 15 이게 커진다는 말은 바다로 간다는 말입니다. 바닷물로 되면은 끝나지는 pH가 거의 8까지 올라갑니다. 중성보다도 약간 더 알칼리성으로 되는 거죠. 오케이, pH가 변하네. 여러분들이 볼 때는 pH가 약간 변하는 것 같지만 이 pH는 스케일이 수소 농도의 로그로 붙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수소 농도가 100배, 1000배 바뀌는 겁니다. 그럼 어떤 변화가 있느냐? 아주 큰 변화가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이거 보죠? 이게 낙동강하고인데 오면 여기 보면 이거 사주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바닷물에 막 쌓여 있어요. 그죠? 이렇게 보다가 너무 넓어지니까 입자가 막 쌓이는 거예요. 이렇게 삼각주가 만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 그렇게 해서 쌓이면은 엄마가 그림을 제가 하나 보여주려고 했는데 네. 응? 응. 네. 자 이렇게 pH가 변하면 어떻게 되느냐? pH가 변하면은 원래는 물속에 녹아있던 중금속들이 pH가 변하면서 전하가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은 물속에 녹아있는 중금속이 입자에 흡착하게 되어 있어요. 원래 녹아있다가 끝내는 이 녹아있는 중금속이 입자에 흡착하게 되고 공교롭게도 이 입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강하고에 오면 밑으로 가라앉게 되어 있습니다. 침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강하고는 일반적으로 중금속이나 살충제 이런 것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갯벌이 여기에 많이 개발 있죠. 갯벌이 바닷가에 있죠. 그 옆에 하천이 있다 그러면은 하천에서 나오는 물이 계속 쌓이게 됩니다. 쌓여서 갯벌을 형성하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체류 시간. 체류 시간 보면 여기서 지금 영국을 예를 들었는데 템즈강을 보면은 만조에서 간조, 물이 빠질 때는 하루로 15km 갑니다. 물이 빠진다 그러면은 간조 때 물이 갔다가 15km 갔다가 다시
밀물 샘물이 바뀌어가지고 밀물이 됐다. 그럼 다시 올라옵니다. 13kg 올라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한번 조속 주기에 따라서 이 물이 15kg 갔다가 다시 13kg 오고, 그 말은 뭐냐? 이 물은 12시간 동안에 겨우 2kg 올라오는 겁니다. 2kg. 물이 갔다가 왔다가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올라갑니다. 그러다가 순 흐름 2km밖에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이 지역에 따라서는 이 체류 시간이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럼 이 앞에 보면 나오는데, 그 앞에 이제 이 그림 보면 런던 다리가 있는 곳에서, 여기에서는 아까 말한 것처럼 뭐 하루에 이 정도의 물이 흘러나간다 그러면은 순 흐름이 여기서는 3km 정도, 여기 있는 물이 조속 주기에 의해서 밀물, 샘물 동안에 움직이는 거리가 한 3km 정도 이동한다 라는 건데, 이 안쪽에 더 상류 지역에 있는 것은 뭐 거의 17km까지 이동합니다. 그런데 이제 런던에서 바다로 가면 갈수록 바다에 있는 곳은 순 이동이 아주 작다. 흘러가더라도 워낙 바닷물이 많이 있으니까 빨리 흘러나가지 않고 조금 흘러가고 다시 돌아오고 그런데 말이죠. 당연하게 저기까지 보면 이런 지역은 빨리빨리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체류하는 시간이 작고 휙 빠져나가니까 이쪽은 체류하는 시간이 길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체류하는 시간이 길다는 말은 뭐냐? 체류하는 시간이 물이 한 곳에 계속 정체되어 있다. 그 말은 물이 썩을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 물이 썩는다면 물이 계속 정체되어 있으니까 아까 앞에서 말한 산소 침학, 산소 농도의 저하가 많이 나타나게 되고, 심지어는 현미성격이 나타날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생물들이 사라질 수도 있다. 이런 게 이게 체류 시간입니다. 체류 시간이 3일도 안 되는 곳. 세수는 하루에 뭐 이렇게 1차 생산량이 높은데 체류 시간이 길다. 그 말은 뭐죠? 쉽게 말해서 오염물질이 많이 있다. 그래서 뭐냐면 1차 생산량이 비율이 뚝 줄어듭니다. 성층화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